안녕하세요, 청취자님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. 그 알레르기 검사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. 특히 마스트랑 아이주즈 검사? 이게 어떻게 다르고 또 왜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지. 네,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영화 기생충 복숭아 알레르기처럼 뭐 확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좀 은근한 반응들도 많잖아요.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궁금증 확실히 풀어가시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제일 궁금한 게 그 마스트 검사하고 IgG 검사.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? 들어보니까 IgE, IgG 이런 항체가 중요하다던데. 네,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인데요. IG 항체는 특정 물질,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게 딱 들어왔을 때요.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해요. 뭐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 나고 심하면 숨쉬기 힘들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고 좀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IG 항체죠. 마스트 검사는 혈액을 조금 뽑아서요. 이 IG 항체가 한 100가지 정도 되는 원인 물질, 이걸 항원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한번 쫙 훑어보는 일종의 선별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선별 검사요? 그러면 거기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곧바로 이 음식 알레르기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는 거겠네요. 정확합니다. 네. 말 그대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. 실제 증상하고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. 수치는 높은데 멀쩡한 분도 계시고 반대로 수치는 괜찮은데 증상은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. 특히 어릴 때는요. 크면서 IG 관련 알레르기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래서 결과 해석할 때는 꼭 전문가랑 상의하고 실제 증상을 봐야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아이주질 검사는 좀 다른 결의 반응을 본다는 말씀이시죠? 이게 뭐 좀 찬천히 나타나는 그런 불편함이랑 관련이 있다고요? 네, 맞아요. IgG 항체는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뒤에 나타나는 그런 지연성 반응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. 뭐랄까, 딱 떨어지는 알레르기 증상이라기보다는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다거나 피부가 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. IgG 검사도 여러 음식에 대한 IgG 수치를 보는 건데요. 종류가 좀 있어요. 뭐 한 200개 보는 것도 있고 한국인이 주로 먹는 90가지 정도 보는 IgG4 검사도 있고요. IgG4가 조금 더 특이적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그 검사 시점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서요. 실제 증상이랑 관련이 있는지 이걸 꼭 같이 따져봐야 의미가 있습니다. 아,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. 나 옛날엔 이거 먹어도 괜찮았는데? 아니면 작년에 검사했을 때랑 왜 다르지? 이렇게 해요. 이게 왜 그런 건가요? 네, 그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.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는 게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굉장히 역동적이요. 그러니까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,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, 뭐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, 이런 거에 따라서 항체 수치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. 아, 면역계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군요. 그 아이들이 크면서 우유나 달걀 알레르기 없어지는 거,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특히 아이주 2 관련 식품 알레르기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면역계가 성숙하고 또 장 환경 같은 게 변하면서 관용이라는 게 생겨요. 특정 음식에 더 이상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. 그렇군요. 관용이 생기는군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변화랑 새로운 노출도 중요해요. 안 먹던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뭐 반려동물을 새로 들였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새로운 반응을 일으키거나 기존 반응을 바꿀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할 때의 컨디션이나 뭐 검사 방법 자체에 아주 미세한 차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있고요. 네, 이게 결과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다면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이 검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.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절대 검사 결과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. MASD는 이런 거에 반응할 수도 있겠네 하는 신호 정도로 보시고 아이주지는 지금 내 몸이 이런 음식들에 대해 이런 상태구나 하는 참고자료, 스냅샷처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, 너무 오래된 검사 결과, 특히 아주 어릴 때 했던 검사 결과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럼 청취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결국은요, 자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네,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, 언제,
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걸 좀 꼼꼼하게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. 증상 일기 같은 거요.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. 그 기록을 가지고 검사 결과랑 같이 해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. 아,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. 그렇죠. 양성 나왔다고 무조건 다 끊는 게 아니라 전문가랑 상의해서 그럼 이건 잠시 피해보다가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? 이런 식으로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. 결국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꾸준히 살피는 것, 그게 핵심입니다. 문화하고 환경 요인도 있고 해서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잘 짚어주셨습니다. 결국 검사는 참고 자료일 뿐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, 그리고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,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검사 수치 자체보다는요, 청취자님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잘 관찰하시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와 잘 소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요즘 장 건강이랑 면역이 관련 깊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. 혹시 특별히 식단을 바꾼 건 없더라도 내 장내 미생물 환경에 어떤 미묘한 변화가 혹시 음식에 대한 민감도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지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